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미래 사회의 변화와 또 그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건강에 영향입니다. 미래 사회 경제 변화 중에 가장 주목할 변화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기후변화와 함께 디지털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변화로 손꼽고 싶습니다. 디지털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부정적인 영향 중에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회적 고립과 그리고 관계 단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비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디지털 사회에서의 관계와 건강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디지털 사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지요? 아마 이미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면서 심박수를 재고요, 심전도를 재고 또 그것이 전화기에 연결이 돼서 우리의 건강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새로운 슈퍼마켓인데요. 그냥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만 나오면 줄을 설 필요도 없고요. 체크아웃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익숙해졌던 키오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저희가 주문을 하고 그리고 바로 돈을 지불하면 바로 음식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이미 디지털화는 우리 삶에 굉장히 스며들고 또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아주 편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디지털화는 그렇게 다 긍정적인 측면만 있을까요? 아마 그 긍정적인 차원들도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듯이 부정적인 차원들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디지털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디지털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 마치 슈퍼마켓에서 이제는 체크아웃을 할 필요도 없고 돈을 낼 필요도 없고 그냥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갈까?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곤 하죠. 이게 바로 디지털 실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일 것 같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좋은 일자리는 살아남고 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을 이렇게 보면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는 살아남고요. 그리고 저소득 일자리도 많아지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는 그 일자리들이 바로 한 중산층 일자리들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숙련이 높고 낮고 기술이 더 많은 일자리이고 아니고의 차이보다는 얼마나 반복적인 일자리를 하는가, 반복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반복적인 일자리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쉽게 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특정한 업무나 직무들을 이렇게 대체하게 되면서 바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양극화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로 가고 싶어 하고, 하지만 가운데 중산층 일자리는 사라져가는 어떻게 보면 그 경쟁, 더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그런 경쟁이 심화는 디지털화가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일자리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소외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저도 최근에 아는 분들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치킨을 시켜서 먹고 싶어도 배달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키오스크를 활용하지 못해서 이 치킨 주문을 하려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냥 집에 있는 음식들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더 가깝게 오면 올수록 그것들을 태생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점점 소외되는 그런 디지털 소외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노동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의 일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그 길거리에서 콜을 받아서 일을 하는 바로 길거리가 나의 직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파편화된 고립된 노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금 더 내가 집에서 일하고 내 뜻대로 조금 더 찾아서 일을 하면 오히려 과거에 직장에 9시부터 6시까지 일할 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연구 결과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노동을 하게 되면 더 자기를 착취하면서 더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디지털화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만 노동시장에서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기술로부터 소외되고 누구는 일터나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파편화된 노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디지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한번 인구 구조의 변화를 잠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가족, 가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엄마, 아빠가 서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가운데 이렇게 2명 정도 있는 그런 4인 가구를 매우 일반적인 형태의 가족 혹은 가구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시피 이제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훨씬 더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4인 가구는 더 이상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걸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혼자 살거나 두 분이 사는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는 물론 청년층에도 해당되지만 고령화와 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일본이 가장 고령화된 국가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50년도가 되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거의 4명에 가까우신 분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된다는 거니까요.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더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형태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가올 또 다른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디지털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디지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고령화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어떠한 사회 모습이 일어나고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까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위험을 이야기할 때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은 보통은 빈곤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퇴직을 해서 먹고 살 게 없는 어떤 노령의 위기라든지 보통 그런 것을 저희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탈산업화, 서비스 경제로 이전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일과 생활의 양립,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산업사회 때는 없었던 새로운 위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의 기술이 부족한 문제라든지 자기가 일하고 있는데도 빈곤한 근로빈곤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한 20년 정도 이거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굉장히 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새로운 쓰나미 같은 위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 시기 이후에 본격화되고 있는 바로 관계의 위기입니다. 사회의 구성원들 서로 간에 이런 관계들이 끊어지고 은둔하고 고립하는 문제들, 이게 지금 큰 사회적 문제로 아마 향후 10년, 20년 우리 사회에 다가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두 그림은 OECD가 2021년도에 낸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코로나 2020년 시기 동안 그 전 시기와 대비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했습니다만 그 이면에 보면 이렇게 불안장애의 문제라든지 우울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우울증을 한번 보시면요. 대한민국이 OECD에서 2020년 동안 우울증이 가장 높았던 국가로 나옵니다. 100명 중에 약 37명이 우울증을 경험한 그런 놀라운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공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과 그리고 정신건강의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코로나에서부터 출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김성화 선생님의 2022년 연구를 보면 2019년도에 이미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위기를 누군가에게 내가 의지할 그리고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다라고 응답한, 즉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그 비중이 대한민국이 OECD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과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 이렇게 고립된 사회에서의 그 결과가 가장 OECD 국가들 중에서 행복하지 않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안타깝게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의 단절과 고립은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의 그 위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문구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일찍 청년 시기 때부터 고립을 하게 됐을 때 그 은둔 인구 1인당 비용이 약 15억 원에 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외로움은 대한민국에서만 지금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유행병들이 돌고 있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고독부, 차관 이런 정부의 어떤 그 관료를 임명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성인의 36%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꼈다고 하고요. 61%의 청년들, 51%의 아동을 둔 엄마가 이러한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문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께서 쓰신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고립의 시대를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얼마나 관계 단절과 이에 영향을 받은 이 고립이 사회에 큰 비용을 낳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그냥 정신건강의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알코올에 의존하는 이 알코올릭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하고 비만보다는 2배나 더 위험하고요. 담배를 매일 15개 정도 피우는 것만큼이나 이 바로 고립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가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양한 정책 비용이 들어가는 이 액수가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메디케어 지출이 매년 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층 지출이 바로 18억 파운드에 이르고요. 이 18억 파운드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큰 액수인지를 아마 이렇게 가늠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8억 파운드는 바로 한 그 지방정부 주택 및 지방자치부의 연간 지출 총액에 맞먹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빈곤을 굉장히 위험한 걸로 봤고 때로는 실업 이런 거를 위험한 걸로 봤다면 지금 새롭게 다가오고 아직까지 우리가 덜 인지하고 있는 바로 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고 누군가가 은둔하는 바로 그런 대가는 바로 그 빈곤이나 실업이나 주거를 대처할 만큼의 굉장히 큰 비용을 우리 사회에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고립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바로 그게 민주주의를 해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동시에 있습니다. 혹시 키보드 워리어 이런 표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그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보게 되면서 자기가 가진 어떤 극단적인 생각들이 더욱더 극단화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저희가 직장에 가고 종교단체라든지 다양한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희가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이렇게 내놓았을 때 저런 거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조금 더 남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또 교감을 하고 또 자기의 생각들을 또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절차들이 그게 바로 관계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지난 사회였는데 바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로의 대화가 없어지고 그 소수의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끼리만 그 생각들이 발전하게 되면 이거는 한 사회의 정치적인 위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자살률이 지난 20년 동안 한 1, 2년 정도를 제외하면 OECD에서 항상 가장 많이 자살하는 국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서 청년들이 은둔하고 고립하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바로 그런 걱정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자살률의 변화율을 보면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고립과 은둔의 문제가 청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2021년도에 성연령별 고독사의 발생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관계가 더 잘 맺어져 있는 여성들은 이런 고독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남성들 중에서 특히 50대, 60대 남성들 노동시장에 밀려서 평생 열심히 일을 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밀리고 그리고 가족에서 자리를 찾지 못했던 바로 그런 1인 거주를 하시는 50대 분들이 가장 고독사를 많이 했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통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정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우리 어르신들의 고독 같은 문제도 계속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회들이 이렇게 더 고독해지고 더 절망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절망사를 하는 그런 계층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층들이 주로 50대의 남성과 여성들 그리고 백인들
때로는 교육 수준이 조금 더 낮은 그런 백인들이 이런 절망사에 이르는 확률이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이러한 계층들이 가장 소위 트럼프를 지지하는 약간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위들이 급격히 어떤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그리고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은 다양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들은 있습니다만 특정한 복지나 사회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또한 소외와 고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인데요. 영 케어러, 즉 청년 돌봄자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청년 돌봄자라는 것은요, 본인이 집 안에 있는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주로 20대 청년들을 저희가 영 케어러 그리고 청년 돌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한창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시기에 돌봄의 부담 때문에 다양한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집안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정책이 저희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들을 빨리빨리 저희들이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립의 문제가 더 양적으로도 많아질 것이지만 그리고 특정 계층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그냥 누군가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출발점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울해하고 있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관계를 진흥시키려고 하는 사회적인 노력 그리고 공적인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정신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선제적인 투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자살 예방에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정책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이 정신건강을 저희가 충분히 대처할 만큼의 행정이나 정책의 혹은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많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다가오는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로 다가오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에서도 이 문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건강의 분야의 대처만으로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쟁 대신에 관계와 연대를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공동체를 진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비영리에서는 백수만 출근이 가능한 그런 비영리 단체, 니트 컴퍼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니트족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 사례를 제가 최근에 눈여겨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지지 체계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면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개인의 은둔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지 않고 그 고립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고립된 사람들끼리 만나고 다시 그 다음의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소득 보장 정책이나 더 좋은 서비스 보장 정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소득이 부족했을 때 관계의 단절이나
이 관계의 고립이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득보장 정책도 중요한 이런 고립을 예방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특히 50대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함께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직업훈련을 받고 본인이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들은 그 사람이 은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미래로 다가오는 이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개개인 모두들이 더 신경을 함께 쓰면서 더 좋은 사회를 더 좋은 미래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